안 나와. 아니 조금 있다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어가십시오. 이걸 하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들어오고 그래서 좀 많이 빠져요. 안타까운 거죠. 자,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시 끝날까요? 몇 시까지? 한 시간 됐네요. 한 시간. 한 40분 정도 해주시면 하격적인데. 죄송합니다. 갖다 드려요. 제가 어제 밤에 제가 연동에 관한 제 강의 노트를 너무 세부적으로 좀 쓴 것 같아서 좀 굵직굵직하게 새로 정리하는 것을 어제 밤에 열심히 해가지고 정한이 뭐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좀 굵직한 여우정 선생의 대목을 새로 쉽게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12시쯤 돼가지고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어머 어떡해.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프린트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나 하고 근데 오늘 제가 좀 일찍 좀 와야 되겠다 해서 종로 2가에서 내렸는데 택시를 1시간 만에 겨우 잡아오면서 유정 선생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혼자 상상을 하면서 겨우 택시를 잡고 왔습니다. 저는 유정 선생에 대해서 과거에 별로 공부한 것이 없고 제가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정식 교수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분의 책의 대부분의 책의 서문에 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승만에 대해서 책을 쓰고 김규식에 관해서 책을 쓰고 수대필에 대해서 책을 쓰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요정을 쓰기 위한 준비다. 나보고 그렇게 요정 선생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것을 제가 수년 동안 목격을 하면서 요정 선생이 왜 저렇게 사람을 사로잡을까 하고 제가 늘 요정 선생을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오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12년간 했습니다. 여기서 강덕상이라는 교수를
윤혁상이라고 하는 분을 그분이 일본의 일교대학 히도스바스 대학의 교수를 지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행사에 관해서 이런 책을 10여 권 냈습니다. 3.1운동, 또 상해임시정부 전부 이런 책을 한 권씩 냈는데 그 10여 권의 모든 표지에 제일 앞에 영영평전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정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저 사람을 사로잡을까? 저 대단한 저분께서 어떻게 평생을 요정화두로 살아갈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요정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요정을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한 2년 전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썼는데 나보고 영영 선생을 포함한 그 부분을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이 와서 2년 전에 한국 근현대사를 주로 요정, 김규식 선생 이런 분을 중심으로 책을 하나 써서 그게 책이 이달 말에 10월 말에 책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요정이 이런 분이 계셨구나. 제 보따리가 보따리 아까 들고 왔어. 감사합니다. 이정식 교수가 그랬던 책이 이 요정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깊을 때도 못 보고 이번에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또 한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영 선생이 어떤 분일까? 그 큰 줄기를 잡아보려고 나름대로 심혈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리가 되기를 독립운동에 심혈을 바친 분이고, 그러면 독립하면 다냐? 독립을 하되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대부분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 무렵에 큰 태풍이 한국에 불어옵니다.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겠다는 태풍입니다. 계급혁명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이것을 외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문제하고 부딪힌 분이 그러니까 독립문제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거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사회를 변혁시키는 과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한국이 남북 분단이 되고 하니까 이게 분단, 이게 통일을 통합시켜야 되겠다는 이 네 가지 과제를 더 나쁘게 촉진시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끌어안고 해결하겠다는데 평생을 바치다가 그 과제 앞에 쓰러져 죽은 그러니까 사중의 과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 사중의 과제 앞에 돌아가신 분이 그런 의인이 요정이다. 이 네 가지 과제를 한 몸에 끌어안고 평생을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분이 여우형인데 아시다시피 양평의 묘골에서 동학 계열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동학은 서학에 대해서 동학 아닙니까? 서학에 대해서 동학인데 근데 그 묘골에서 서학으로 옵니다. 서울의 배제학교를 학당을 나오고 서울의 기독교 개통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성동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 성동교회는 한반의 만민공동회를 주관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동교회에 있는 그 백정 출신인데 교회 장로가 된 분, 박성춘이라는 분이 만민공동회에서 개회사를 하죠. 그러니까 백정이 장로로 있는 장로가 된 교회니까 전국의 60만 백정들의 정신적 고향입니다. 성동교회가. 그 교회를 요정 선생이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고향에 가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자기 집안의 노비를 풀어줍니다. 해방시켜줍니다. 동학의 최시영 선생이 자기 집에 있는 두 여자 노비를 하나는 수양딸을 삼고 하나는 며느리를 삼은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런 동학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 성동교회 만민공동회에서 전국의 백정들의 그야말로 백정해방의 집인 그 성동교회 같은 교인으로 같이 다녔으니까 그 영향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집에 노비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동학계열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참 이색적인 일이고 동학에서 서학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평생 기독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막스주의의 유물 자본을 기독교 윤리와 어긋난다 해서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최후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일생을 살아가신 분 그러니까 그것이 요권에서 서울로 오신 것이 하나의 그 양반이 하나의 큰 복이었습니다. 큰 전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가는 거와 다르죠. 동학의 핵심 집안이 동학에서 서학으로 온 것이 양반의 하나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다 정리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중국에서 남경대학, 지금은 남경에 있는 금능대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해를 옵니다. 상해에 와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서점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한 달에 6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날 상해에 있는 조선인 젊은이들, 독립운동가의 집안 사람들, 학생들 이 몇십 명이 저녁에 오니까 60원의 월급을 받아서 그 집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 자비가 없어서 집까지 전철을 못하고 걸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품 뭐든지 베풀어야 하는 주는 것으로 뭐든지 다 주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이분은 평생 미국의 윌슨 대통령과 그리고 소련의 러시아 혁명의 레닌 그 사이의 혁명을 레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작가님 뭔가 안 좋은 작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레닌 얘기. 전평생을 윌슨과 레닌 민족 자기주의를 부르셨던 윌슨과 민족 자기주의를 윌슨보다 먼저 부르시는 사람이 레닌입니다. 네. 그 두 사람 사이끼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협곡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사이길을 평생 걸어가다가 죽어 보입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윌슨과 레닌의 사이길 그 사이를 평생 맴돌다가 그 길에 쓰러져서 죽은 분이다. 그런데 그 양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어디든지 대부분의 기사에 참 명랑하다, 참 고인이다, 스포츠맨이다, 참 낙천적이다 하는 것이 감옥살이 하는 그 양반이 감옥살이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참 저 양반은 사람이 참 명랑하다, 참 낙천적이다,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윌슨과 레닌 사이의
여운형의 모험이라 하지 않고 저는 그 사이를 그 협곡을 피크닉처럼 그런 사람. 그 사이에 여운형의 피크닉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점잖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점잖게 하려고 모험이라고 고쳤습니다. 그 사이를 평생 모험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윌슨의 민족 자율주의를 윌슨이 1918년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1년 전에 1918년 1월 8일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면서 14개 조목을 얘기했는데 그 14개 조목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한 조목이 모든 민족은 자결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14조목 가운데 한 조목으로 그 점을 강조를 했고 거기에서 강조한 이 그대로 영어로 표현한 것이 거기에 적혀있는 거기에 한 5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걸 윌슨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레닌이 1년 전에 얘기한 거다. 그걸 내가 지금 현재 레닌 모먼트로 지금 여기에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 레닌 모멘트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하고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게는 복음이었죠. 아이고 저게 하늘의 반가운 소리다. 그 얘기를 윌슨 대통령의 친구인 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윌슨의 대통령 당선에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대사로 예정돼 가지고 중국 대사로서 대사의 예정자로서 미국의 섬으로 와서 섬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다시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상해에 가서 상해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강연장에 유호정 선생이 장덕수하고 같이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강연장에 한 청중이 1000명 정도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는 자기 친구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다 하고 그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호정 선생이 듣고 강연이 끝난 후에 잠깐 면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 1000명 정도의 큰 홀에서 공개적으로 아마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밥을 다 먹고 강연이 끝나는 후에 가까이 가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 조선도 민족자결주의가 해당되느냐? 그리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게 대표를 보내서 그 대표가 한국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시오.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덕수 선생이, 유호정 선생이 장덕수와 함께 참으로 민족의 해방을
꿈꿀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전력을 다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독립청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보내는데 그냥 누구 단체의 대표라 해야 되니까 그 단체 이름을 신한청년당이라고 해서 그 청년당의 대표로서 파리에 특사를 보내자 하고 그 특사로 보내는 것은 김규식이 이걸 잘하니까 김규식을 보내자. 그래서 요은영 선생이 상해 내에서 상해 독립운동계 운동가 세계에서 요은영 선생이 그렇게 그때까지는 젊은이로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한 장본인이 이 사람이다. 한글로 상해 독립운동계에서 일약 스타로 떴다고 봅니다. 이 상해에서 스타로 누가 부상한 것은 아마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한국 대표로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보낸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은영이다 하는 걸로 아주 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내자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하느냐? 마침 부산의 백산상회에서 백산 안희재가 했던 백산상회에서 그 당시에 3,000원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에서 김규식이가 뭐가 뜯었는데 근데 뭔가 한국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좀 세계 뭔가 울리는 소리가 좀 나야 그 소리를 배경으로 독립을 호소하는 게 울림이지. 그냥 한국 대표가 가지고 거기서 독립을 호소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은영 선생은 상해에 있는 친구들을 동경에 보냅니다. 요금에 이광수를 보냅니다. 장덕수와 이광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김천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김규식의 부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라지부스토크는 또 다른 분을 보내고 옹천에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요은영 선생이 직접 갑니다. 그래 가서 결과적으로 동경에서는 28 독립선언서가 나왔지요. 서울에서는 3.1 독립선언서가 나왔지요. 브라질스톡에서는 6.5 독립선언서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한국에서 나왔던 독립선언서가 대표적인 세계의 독립선언서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그것이 3.1운동에도 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3.1운동 발발에 큰 영향을 준 것 아니냐 해서 우리나라의 융화대학의 정병준 교수가 요은영 선생을 3.1운동의 기폭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3.1운동이 한국 이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200만이라고
독립신문에 났고 또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박원식 선생의 책에 200만 도로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1운동 100주년 때 2019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6년 전 3.1운동 100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100만 군중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축사를 할 때 2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하고 스피치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현장에 있어서 거기서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국사 연구에 있어서는 그래도 본부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3.1운동에 참여한 사람 숫자는 100만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저것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저는 200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만세 부른 사람이만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고 그 3.1운동이 일어나게끔 거기에 작업을 댄 사람이 돈을 댄 사람이 그 당시 천도교 교인들이 손명희 선생 때 천도교 교인들이 한국에 300만입니다. 그리고 이 천도교 교인들은 성비, 밥을 밥 먹을 때 한 숟갈 덜 먹는 성비운동으로 성비 기금을 그것을 3.1운동 근사 작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3.1운동이 자들의 집에서 밥하면서 한 숟가락 덜 먹는 운동으로 3.1운동이 뒷받침된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부엌에서 안여자들의 작은 정성 그것이 모여서 3.1운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그 신도가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만, 200만이 넘는 거죠. 그야말로 참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한 숟가락 덜 먹는 그런 정성을 모아서 일으킨 것이 3.1운동이죠. 저는 한 2021년에 국경대학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국경대학 도서관에서 중국의 5.4운동 3.1운동이 일어난 두 달 후에 중국을 떠들썩하게 일으킨 운동이 5.4운동이죠. 그 5.4운동 자료를 제가 일주일 동안 국경대학 도서관에서 두셨습니다. 뒤집어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국경대학 도서관에서 소리 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진독수라고 하는 국경대학 교수가 굉장히 존경받는 글을 쓰면은 수많은 사람이 읽던 참 영향력이 큰 지식인이었는데 그분이 쓴 조선 3.1운동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저는 세상에 이렇게 한국을 높이 칭찬하는 글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전에도 없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이 국경대학 도서관 3.1운동에 관한 시분, 그 당시 시분과 적재를 모아놓은 그 박스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구나. 윤영 선생이 중국의 손문 선생을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 손문 선생이 아주 냉담했다고 합니다. 냉담해서 그래서 저 건방지고 냉담하다. 윤영 선생이 좀 상당히 기분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일본에서 일본 제국 호텔에 초청을 받고 제국 호텔에 연설하기 위해서 떠날 무렵에 손문 선생을 찾아갔다면은 그때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어간 후입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소문이 윤영 선생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환대를 하고 소문의 부인 송민영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고 아주 직사대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3.1운동 영향을 덕을 내가 참 많이 받더라고. 하실 정도로 중국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디가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한국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바로 뉴델리에 돌아와서 소문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게 간디가 3.1운동 후에 약 한 달 만에 간디가 인도에서 벌인 운동입니다. 그때 타고리 아시아를 여행하다가 일본에 들려서 그래서 한국의 특파원이 일본의 호텔에 있는 타고를 찾아가서 시를 받았다는 것이 동방의 불타는 등불의 하나였던 고리아 이 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원문을 보고 싶어서 우리 번역이 동방의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밝혀지는 날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이 되리라. 이것의 원문이 어떠냐? 원문 한번 보고 싶어서 타고를 전집을 제가 열심히 뒤졌습니다. 그런데 타고를 보통 시집에는 그 아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영국에서 뒤지니까 마침 그 시가 나와요. 근데 그 시가 원문이 이래.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가 아니고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의 BAR 운반자 등불의 운반자 중에 하나였던 코리아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하고 등불의 운반자 중에 하나인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걸 번역한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언론인이고 시인인 주요한 선생입니다. 제가 주요한 선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잘못했습니다. 누워 계시더군요. 손님 왔는데 못 일어나고 누워서 손님을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근데 원문을 보니 빛나는 등불의 운반자재 중에 하나였던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번역을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로 번역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그분이 앉았다가 다시 그 눈에서 나보고 가라.
그래서 저는 한참 앉았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애국심의 발로겠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은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불란서에 대해서 자치권을 달라, 독립을 다오 하는 독립운동인데, 한국의 독립운동은 그게 아니죠. 독립은 우리의 권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특권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것을 하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독립을 청구하는 것하고, 독립은 우리 것이니까 지금 식민지가 된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독립을 선언한다 하는 것이 맞죠. 호주명은 그 당시는 독립을, 불란서에게 독립을 청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김규식 선생을 만나서 청원이 아니고 선언이 맞다. 선언이 맞다. 필리핀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인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중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중국의 어떤 분은 서기를 조선 사람 앞에 오척 투지를 해야 된다. 오척 투지를 해서 경배해야 된다. 저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하는, 독립을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조선 사람들은 우리들의 선생이고 영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척 투지를 하자.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정말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말로 소개가 안 됐나? 그래서 20세기의 여러분, 제일 큰 20세기의 세계의 정권 과제가 식민지 해방입니다. 식민지 해방을 윌슨이 부르짖고 나서서니 한국에서 열범하게 마련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병준 교수가 그 3.1운동의 기폭자는 여운형이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몽양기념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몽양기념관에서도 여운형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손명희의 자료하고 지난 여름, 더운 여름에 청도교 도서관에서 손명희 자료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손명희 선생이 일본의 교화 사상에 너무 빠졌다. 심지어 일본의 육군 장승하사들에게 돈을, 만원을, 아까
선생이 파리에 강화회의에 한국 특파원도 특사로 가는데 백산상회가 3천원을 냈다고 말씀했는데 10,000원을 그것을 일본 육군 대장한테 손병희가 기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손병희 연구를 내가 왜 해? 하고 자료를 쭉 던졌습니다. 연구할 가치가 없다. 근데 또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자료를 좀 보다 보니 한국이 얼사 보호조약을 맺는 날, 한국의 국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날, 그때부터 손병희가 완전히 딴판이 되는군요. 내가 이것을 되돌려 놓겠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앞으로 10년 내로 되돌려 놓겠다. 그리고 저 의도에 독립운동 아지트를 지어놓고 독립운동가를 380명을 양성을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33인이 됩니다. 근데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립을 주장을 해놓고는 그 당시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가진 나라가 불란스고 아시아에서 많이 가진 나라는 일본인데 세 나라가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율주의가 조금씩 후퇴를 합니다. 근데 윌슨 대통령은 지금 오늘날 유엔의 전신이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을 만드는데 자기의 대외 정책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제연맹을 만들려면 미국 혼자 발의해서는 안 되고 영국도 참여해야 되고 프랑스도 참여해야 되고 이태리도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태리는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참여해줘야 국제연맹을 만든다는 명분이 서는데 일본은 민족자치주의를 그걸 없애야 참여하겠다. 중국의 산동지방을 그 당시 동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영일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쪼개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산동지방을 국경 정부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본이 윌슨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로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은 어렵게 됐죠. 그런데 10월 달에 2018년 10월 3.1운동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는 1차 대전의 전성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미국의 외무장관이 벨포어라는 외무장관이 조선은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조선 문제는 일본의 내정 문제다.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주의에 요정 선생이 미쳤는데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유주의를 클레인, 이 윌슨 대통령의 친구이고 주중 대사로 예정되어 있는 이 클레인은 윌슨 대통령의 정책이 그렇게 바뀐 것을 모르고있었던 것이죠. 윌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워싱턴에서 서부지방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와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가서 한국을 둘러보고 다시 중국을 둘러보고 상해에서 온 데까지 한 서너 달 이상 걸렸겠죠. 그 사이에 윌슨 대통령의 정책이 바뀐 것을 모르고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의 정책이 바뀐 것을 클레이는 모르고 막 뜯어졌는데 나쁘게 말하면 클레이한테 쏘은 거죠. 민족주의에 한국이 독립할 수 있을 걸로 착각하게끔 만든 거죠. 파리에 강화해 가면은 한국이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환상을 준 거죠. 근데 나는 환상이어도 좋다. 쏠지라도 그런 데 쏘는 것은 쏘고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할 만하다. 쏘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또 쏘는다는 표현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도 좋은 뜻으로 아마 소개했겠죠. 근데 소개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 변질이 된 내용을 이걸 큰 희망을 주는 복음으로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윌슨 대통령이 자기의 민족 자결주의를 수정을 해서 타협안으로 1차 대전의 전성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은 1차 대전의 전성국가니까 일본 식민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손병희 선생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 그걸 조사해 보려고 열심히 뒤졌는데 알았어요. 그걸 알고 우세창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일본 신문의 기사로 났고 손병희 선생은 일본 신문을 낱낱이 뒤져서 깨알같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병희가 혼자 보면은 혼자 안 보고 최린, 우세창 그 패거리가 함께 봅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독립은 강건데 갔구나 하고 포기할 법한데 근데 손병희는 허리띠를 다시 졸라버립니다. 교회당 건립 발표를 하라. 교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당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당 어떤 몇 분으로 돈을 거둬서 3.1운동 거사자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3.1운동 거사자금 보급운동을 윌슨 대통령이 후퇴했을 때 거사자금을 모으는데 힘을 쓰라 하고 한 발도 더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 손병희 선생이 가지고 있던 학교가 40개입니다. 그래서 참 40개를 경영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들 중에서 실상은 그 당시에 2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약 200개의 학교를 경영하면서 그 학생들이 3.1운동 때 전부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최남선에게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써라 하고 부탁하기 전에 이미 3.1운동의 3대 원칙, 무주한 원칙, 또 통합의 원칙, 그 3대 원칙은 3.1운동의 3대 원칙은 이미 그 이전에 손배기 세력이 다 이미 만듭니다. 그리고 천도교 혼자 하지 않고 기독교와 불교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3.1운동이 그렇게 연밀주도하게 그것이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결과로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꿨던 3.1운동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깨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의 세계평화의 원점은 파리 강화회의이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의 독립이 가장 20세기 평화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파리 강화회의가 그 문제를 외면했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는 20세기 세계 평화의 원점이 되기에는 자격이 없다. 20세기 세계 평화의 원점은 3.1운동이다. 3.1운동이 인도의 독립운동을 자극했고, 그것이 중국의 오성운동으로 가고, 그것이 필리핀의 독립운동으로, 베트남의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에집트의 독립운동으로 세계의 한 구석을 독립운동으로 썰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벌어진 최초의 도미노가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그것은 정말로 거대한 운동이었고, 한국에서 그것이 일어난 것은 참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손문 같은 사람이 유은영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질 정도로, 조선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상해임정이 생기고, 상해임정에서 대통령으로 일선 대통령의 제자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리고 국무총리로 이동희를 뽑습니다. 이동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은영 선생이 서울로 왔을 때 가이드 교회 상동교회, 그 상동 청년회 출신으로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자, 한인 사회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시베리아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모시던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간박스를 영입해서,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안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은영 선생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은영 선생이 동경 제후호텔에 강연 떠날 때 못 가게끔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동희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희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유명 선생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동경의 제국 호텔에 저도 동경에 오래 있으면서 제국 호텔은 심심함을 갖습니다만 호텔로서는 굉장히 귀족 호텔이죠. 거기에서 유명 선생이 일본 제국 주위의 심정지에 가서 그야말로 연설을 하고 일본에 간담을 쓰더라면 연설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징을 초대했던 일본 정부가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상해로 돌아옵니다만 돌아왔을 때 유동희가 우총 유동희가 유경 선생한테 사과를 합니다. 자기가 반대한 것은 너무 단결이었다. 잘갔다 왔다. 그리고 그 뒤에 유은영 선생은 일선의 민족 체계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제국 호텔에서 연선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완전히 윌슨하고는 경쟁입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에 갔던 김규식도 윌슨한테 속았다. 그래서 윌슨과는 덕을 집니다. 그 당시 윌슨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워싱턴 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우리나라 이상재 선생이 갔다 왔고 이승만이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운영 선생과 김규식 선생은 그것을 보이콧했습니다. 보이콧하고 레닌이 이크스크 시베리아에서 여는 극동 민족대회에 이동희가 만든 한인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워싱턴에 가지 않고 이크스크에 레닌의 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하고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윌슨 쪽에 어떤 분이 윌슨하고 완전히 등지고 레닌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윌슨의 요령이 아니고 레닌의 요령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스크바에서 회의 장소가 모스크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로 5,200km를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그 당시 조선인 대표는 54명, 중국 대표가 34명, 그러니까 일본 대표가 13명, 그러니까 조선인 대표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거기에서 유은영 선생이 전체의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환전인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실직하고 싶은 것은 이동기가 지금 막스주의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스주의자가 추구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추구하죠. 그런데 파리 상해 임시정부는 부르주아 민족혁명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추구하는 막스주의자가 부르주아 혁명을 추구하는 상해 임시정부에 참가하는 것은 그건 안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초기의 사회주의자들
프레타라트 혁명을 하는 사람이 왜 부르주아 혁명의 한복판으로 가느냐? 근데 이동희는 무호 독립선언서의 를 작성한 핵심 인사 중에 하나고 열렬한 독립운동가고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 후 이후에 일어난 상해 비정부의 국무총리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여할 수 않을 수가 없어서 독립운동가로서 당연히 참가해야 되겠죠. 참가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사회주의자니까 이게 3.1 말하는 상해 비정부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중에 벽범일지에 보면은 벽범 김구 선생하고 이동희가 그 당시 산보를 하면서 상해에서 산보를 하면서 싸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목은 저한테 중요한 걸 안 그래서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하고 이동희가 레닌한테 호소를 합니다. 레닌이 이동희의 고민을 듣고 레닌의 민족 체계의 원칙은 그것은 윌슨 대통령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레닌은 이 사상을 독일의 지식인들로부터 이 사상을 민족체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상을 독일의 지식인과 얘기하면서 그 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러시아 내 소수민족 100개 소수민족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가지고 세계의 식민지, 반식민지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혁명이론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레닌 앞에 이동희의 막스주의자인데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하는 상해 비정부에 참여해도 좋으냐 하는 물음에 레닌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민텔은 태제에 망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라 하는 태제를 고칩니다. 망국의 노동자와 독립운동가는 손을 잡아라. 그러니까 독립운동, 부르주아 독립운동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사회혁명 세력은 서로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레닌의 이론은 그 원칙은 처음에는 독일의 지식인으로부터 나왔지만은 그 뒤에 3.1운동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수정을 하죠. 이게 큰 변화죠. 이게 좌우합작입니다. 공산주의와 부르주아 혁명 사상이, 민족 사상이 손을 잡는 겁니다. 좌우가 합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좌우합작,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다. 그리고 이동희의 그 개인적 고민이 세계의 좌우합작 사상을 나갔다.
세계사를 움직인 이 좌우합작 사상은 한국보다 이동희의 경험의 이론화, 상운동 과정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때는 이원영 선생과 이동희가 서로 싸우다가 화해했을 때입니다. 이원영 선생이 무소코바의 대표로 참가했을 때는 이동희가 만들었던 고려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정도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접촉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동희가 레닌한테서 독립운동 작업을 200만 루블을 받아옵니다. 근데 200만 루블이 무거우니까 그중에서 운반 가능한 작업이 60만 루블 그만 받아가지고 옵니다. 200만 루블은 황소 1,500마리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중에서 60만 불만 받아가지고 왔는데 받아와서는 혼자 써버렸습니다. 레닌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에 공식적으로 준 건데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레닌 정부와 이동희 공중위와의 개인 신뢰 관계는 박살이 나버리죠. 그리고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동희에 아주 실망해가지고 못 믿겠다. 그 당시에 이동희가 4가지 다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상해임시정부를 승인해라. 정부로 사실 승인해라. 그리고 상원학교를 세워라. 그리고 독립군을 무장시키다오. 그리고 극업의 독립운동 작업을 다오. 4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을 레닌이 오케이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희가 배신한 바람에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 무렵에 이동희에 대해서 아주 실망했을 때 이원영 선생이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원영 선생은 그는 좌우합작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를 가져오되 우리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의 하나의 도구로서 가져온 것이다. 독립운동에는 공산주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레닌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니 독립운동가 이원영 선생은 독립운동의 보조장치로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그걸 도입하는 그것이 이렇게 좌우가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원영과 레닌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해의 위생부를 도와주는 것을 레닌은 포기하고 소문의 국민당 정부를 돕습니다. 국민당의 소문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합작을 추진합니다. 그게 국공합작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원영 선생을 고문으로 앉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좌우합작은 국공합작은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그걸 실시하는데 송문 정부와 국민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군대를 러시아가 전부 신무기로 다 무장시켜 줬죠. 재정 작업 다 주죠. 황포공관학교 세워주지요. 그러니까 송문 정부가 국공합작으로
일어서게끔 되는 배경을 러시아가 다 했던 것이죠. 근데 만일 이동희가 레닌하고 약속했던 그 5가지 조항을 성실히 이행했더라면은,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해서 중국이 성공했듯이 상해인 비정부는 저는 딴판이 되었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동희가 레닌의 돈 200만 불을 떼먹은 것은 조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부터 손정희는 한국의 좌우학자의 대표로서의 요령이 아니고 중국의 국공학자의 지도자로서의 요령입니다. 근데 중국의 국공학자의 지도자,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사운동은 주로 학생들, 지식인들이 일으킨 운동이고, 중국의 노동자, 농민이 일으킨 운동은 5.30 운동입니다. 5월 30일 운동인데, 이것은 중국의 노동자가 일본과 영국의 기업에서 죽음으로써, 그래서 벌어진 운동인데, 이것이 중국의 사실 운동에서 아주 큰 운동입니다. 한국의 60만 세만큼 더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요정이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해서 그 운동이 성공하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레닌의 부신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딘이, 중국에 와 있는 브로딘이 요정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주석과 브로딘과 요정 3사람이 국공합작의 중요한 결정은 그 3사람이 늘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요정이 아니고 국제적인 혁명운동 지도자로서의 요정, 국제적인 좌우합작의 지도자로서의 요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참 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연설에는 등장하는 사람은 늘 보면은 호지민, 오택동, 그리고 요은영, 이 3사람이 중국의 국공학자의 중요한 연설에는 늘 가장 중요한 연설자로 등장을 하고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좌우학자의 지도자로서의 요령이 영국에서 누락되어 있다. 좀 약하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끝나기 전에 한국이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되어가지고 한국처럼 조각조각하고 했는데, 오스트리아의 동부운동한테 단결해서 통일정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한 번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요은영 선생의 좌우합작위원회,
1년 6개월 만에 끝나버렸습니다만 그것이 성공했더라면 한국에서 오지리처럼 오스트리아처럼 통일 정부가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만 그 문제는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동양평화주의자로서의 요정을 오늘의 메인으로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끄집어내지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동양평화주의자로서의 요정 여기에서도 이정식 교수도 동양평화주의자로서의 요정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설득시키는 데는 그렇게 성공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그 점을 저는 오늘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택시를 놓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혹시 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